교수님, 지금 이제 월말 다 됐습니다만, 네. 자, 6월 말, 7월 초,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하는 뭐 경제 지표, 우리 지표, 뭐 미국 경제 지표,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리 경제 지표는 그 통계청에서 매월 말에 그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게 발표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기업들이 생산, 가계가 소비, 기업 투자를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고요. 예, 그런 것보다도 경기 종합지수, 경기 종합중에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게 계속 제가 4월이 저점이었을 것도 5월께 발표되는데요. 이게 올랐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매월 1일 날은 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거든요. 예. 예,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니까요. 일평균 수출 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미국 지표 중에서는 지금 미국 연준의 목표가 물가 안정이고 고용 극대화거든요. 예, 물가는 이미 그 이전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7월 그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 동향. 예, 이게 지금 미국이 고용이 타이트하다. 계속 이런 말씀을 그 연준 의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고용이 정말 타이트한지, 예, 7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미국 고용 동향 이런 걸 발표를 보셔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 고용이 이렇게 타이트한데 무슨 침체냐, 뭐 이런 논리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예, 미국 고용이라는 거는 정말 탄력적이거든요.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들 금방 고용 줄여버려요. 얼마나 탄력적이냐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3, 4월 달에 미국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2,200만 개 줄어들어 버립니다.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가 단 2달 사이에 줄어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 거 소비 데이터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고용 정말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 데이터에서는 고용 데이터를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그 6.85 조정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출연한 프로그램 일부에서 뭐 썸네일을 그냥 다 팔아라. 이렇게 썸네일을 뽑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은 또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또 꼭 그건 아닌데 다 팔라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 6.85에 조정이 왔을 때 주식을 오히려 더 사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물론 6.85는 조정이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일부 그 유튜브에서 지나치게 뭐 6.85를 좀 조정을 강조하면서 그런 썸네일을 단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제목을 보면서 참 당혹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출연을 좀 많이 자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원래는 그렇게 안 뽑으니까 자주 오십시오. 예, 좋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달러 강세가 좀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예. 약세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중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한다. 예. 작년 10월 차에 달러 지수 선진국 통해서 달러주가 114까지 갔다가 최근에 102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6월, 8월 사이에는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미국의 문제지만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달러 가치가 일시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6월, 8월 사이에는 달러 가치가 좀 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요. 예. 102에서 뭐 105, 뭐 이 수준까지 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대내 불균형,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 그 다음에 대내 외 불균형, 미국 그 대순부채가요, GDP 대비 67%, 역사상 볼 수 없는 수준까지 높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는데 6월, 8월 사이에는 일시적으로 좀 하락 추세에서 약간 반등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환율은 주가보다 맞추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다. 예. 투자자한테 갖는 함이라고 할까요? 그 의미는 어떤 겁니까? 예, 달러가 강세로 갈 때는 미국 주가가 다른 나라 주가보다 좋았습니다. 예. 근데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다른 나라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좋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달러가 최소한 5년 동안은 약세다. 예. 뭐 IMF마저도 최근에 2028년까지 세계 경제 전망을 해놨는데요. 2028년까지 미국 GDP가 세계 비중
그래서 계속 축소라는 겁니다. 그건 달러 가치가 약세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5년 동안은 달러가 약세고, 저는 미국보다는 선진국에서는 일본, 독일을 더 늘리셔야 되고요. 예. 비중을 조절하신다면. 그리고 달러가 약세일 때 미국 주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 주가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최소한 5년 정도는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늘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뭐 최근에 보면 좀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외국인 매수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외국인이 최근에 6월 들어서 좀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5월까지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만 12조 8천억 원 정도 샀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주가가 오른 거죠. 그런데 6월 들어서는 뭐 23일까지 보니까 4,6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예. 올해 월별로 보면은 처음으로 순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6월, 8월 사이에서는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주식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식형 펀드로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6월부터 8월까지는 외국인들이 좀 순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현금을 좀 챙겨 놓는 겁니까? 예, 이익도 실현을 하고요. 또 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잠깐 좀 현금도 챙겨 놓으면서 이게 우리나라 환율도 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제가 달러 가치 하락한다. 뭐 거기에 따라 원화 가치는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주식을 팔면은 뭐 일부는 우리 시장에다 놔두고 이게 놔두겠지만은 또 일부는 가지고 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6월, 8월 사이에는 환율도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국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니까 예,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코스피가 이미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예. 4분기 주가는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올 연초에 코스피가 218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650까지 올라왔는데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저점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국면이다. 예, 그래서 3분기 조정 때 제가 주식 비중을 더 늘리셔야 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은 계속 저점 고점이 높아지는 국면이고요. 예, 그리고 연말 지수는 이번 2650까지 올랐는데 최소한 그것보다는 더 높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3분기 그 조정을 뭐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조정국에 좀 들어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처럼 뭐 5%, 10%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떨어진다면은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6월, 8월 달에 좀 조정을 거친다고 그러니까 다 팔아라.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아니고요. 좀 현금 보유 좀 늘렸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비중을 더 늘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떨어져서 주가가 낮아졌을 때 사라. 왜냐하면 4분기부터는 또 내년에는 전망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교수님 사실 뭐 전망만 하시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투자도 좀 하고 계신데 장기, 중기, 단기 투자하시는 업종이나 종목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십니까? 예, 저는 경기 사이클 보고 하죠. 예. 예, 특히 선행지수 보고요. 예, 그래서 제가 2021년 뭐 5월, 6월 OECD 한국 선행지수,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변동기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주식 비중 좀 줄이십시오. 예, 그래도 주식 투자하시려면은 경기에 둔감한 통신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KT 같은 주식 사가지고 배당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이제 선행지수가 뭐 저점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 예, 그러면 경기 관련주를 사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올해 말씀드린 거는 KT는 제가 사라고 말씀 안 드리고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십시오. 예,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 연초 되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경기 순환에 따라 가지고 업종별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도 예, 제가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주식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요. 예, 그거는 아까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코스피가 2로 얼마나 벗어났느냐. 한 7% 정도 벗어났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코스피 추세선을 구해봅니다. HP 필터라고 호드리 프레스코트 필터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최근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빨리 오르다 보니까 10% 정도 2로 벗어났거든요. 예. 예, 저는 이럴 때는 주식 비중을 좀 줄입니다. 예, 크게 보면은 경기 사이클을 보고요. 예,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도 주식 비중 좀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예, 추세에서 얼마나 2로 벗어났느냐. 물론 아래로 벗어나면은 예, 저는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중을 조정한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그러니까 예. 금융자산 중에 주식의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예, 식으로 가신다 이거죠. 이 상반기가 이제 뭐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예. 일반 뭐 개인 투자자들 하반기 투자 전략은 좀 크게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좀 다시 정리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은 좀 현금 비중이 조금 높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앞으로 뭐 7, 8월에 주가가 상당폭 조정을 보일 거다. 특히 미국 주가가 조정을 많이 보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저는 뭐 4분기 내년 상반기가는 주가가 오른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주식 비중을 가장 앞으로 2, 3개월 사이에 늘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멀리 내다보면 채권도 사셔야 되죠. 저는 금리는 장기적으로 이미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예를 들어 10년 국채 수익률이 작년 10월에 4.6%였는데 최근에 3.2%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7% 안팎으로 반등했는데요. 뭐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3년 보면 채권도 사셔야 되는데, 예,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만 본다면은 주식 수익률이 그 모든 자산에 비해서 가장 좀 높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앞으로 제 예상대로 조정이 온다면은 주식 비중을 많이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채권 아직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 말씀하셨는데 예. 이런 주변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작년에 그 4% 넘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예, 예. 아, 그때 못 사가지고 야, 지금은 이제 뭐 재미없는 거 아니야? 이미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 3년 지나면 10년 국제 수익률이 1% 중후반으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 3년 후에 또, 야, 그때 채권 샀어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 3년 보면은, 예, 지금도 채권 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뭐 대기업, 사장하다 은퇴한 제 친구가 있는데요. 대기업 사장하다 은퇴하니까 퇴직금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걸로 뭘 살까 고민하다가 그 10년짜리, 20년짜리 우리 국채를 전부 샀어요. 예. 그 친구가 좀 보수적인 친구입니다만 저는 아주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0년 후에 가면은 10년 국제 수익률이 1% 안팎일 것이다. 예, 그러면 지금 3.5%니까 1%로 떨어지면 채권 가격 크게 오르는 거거든요. 이자도 사실 차익이 생기고 이자도 생기고 예,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날 테니까요. 예, 시세 차익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은행예금 뭐 하려면은 차라리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예, 그런데 뭐 2, 3년 보면은 채권 투자 계속 하셔도 좋은데요. 단지 앞으로 뭐 6개월, 1년 정도만 보면은 뭐 주식 수익률이 제일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 국채 수익률이 작년에 비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예. 우리가 2, 3년 후를 전망해 본다면 예. 여전히 격차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 아직도 채권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추정해 보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1%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뭐 대기업, 중소기업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가 저축이 투자보다 많습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36조예요. 예. 예, 그리고 가계 부채도 많고 기업 부채도 많기 때문에 과거처럼 가계 기업이 은행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빌려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대출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니까 그 돈 가지고 은행이 채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를 결정하는 모든 요인을 보면은 금리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빠르면 올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나오셨으니까 부동산 얘기도 조금 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부동산 사이클 예. 요새 뭐 보면은 거래량이 오른다,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이클 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아직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중기 사이클을 구해보면요. 아직도 하락 국면입니다. 예. 물론 집값이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 반등을 추세 상승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하락 국면에서 일시적인 상승이냐. 예, 그걸 지금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사이클을 구해보면은 물론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지만은 하락 사이클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다. 예, 집값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주택담보대출금리, 그게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경기예요. 예. 예. 경기는 아직까지도 크게 개선될 조짐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지만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가대평가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통계가 아니고요.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거를 작성해서 1년에 2번 발표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최근 6월 걸 보니까 우리 PIR이라고 그러죠. 소득에 비해서 집이 얼마나 높은가. 안수가 모았을 때 몇 년이면 살 수 있는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중위소득 기준 3분위, 소득을 1분위에서 5분위까지 발표하는데요. 그냥 중간가구 소득 기준으로 하니까 예, 지금 서울이 10.8배더라고요. 예, 그런데 2012년 평균이 8.9배였어요. 그러니까 장기 평균보다 지금 21%나 높다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주택가격 적정 수준 평가할 때 PRR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임대료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이것도 보니까 장기 평균이 28이었는데 최근 1분기 보니까 34가 과거 평균에 비해서 22%나 높거든요. 아직도 집값이 소득이나 렌트 이런 거에 비해서도 20% 이상 높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아직 집값이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번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이신데 급락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닌 거죠? 예, 이미 급락은 했고요. 예, 급락했다가 좀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 모든 견해는 아닙니다만, 예, 그동안 최근에 4월까지 거래량이 많이 늘었었거든요. 거래량이 는 이유 보니까 예, 그동안 급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그거를 사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가격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파는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좀 오른다고 그러니까 올려서 팔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려는 사람은 아직도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 가격에는 못 사겠다. 예, 그 가격에는 못 사겠다. 이 가격 차이가 이제 좁혀져야지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그럼 팔려는 사람이 내릴 것인가 살려는 사람이 올릴 것인가 예.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경기 여건 고려하면은 아마 팔려는 사람이 한 번 더 낮추면서 예, 떨어질 텐데요. 근데 이미 급락은 했기 때문에 급락은 아니고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만한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그러고 그러면 내년 한 중반 정도가 저점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예, 반등은 하긴 할 텐데요. 아주 좀 느린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제가 내년과 상반기쯤이 저점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은 한국은행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할 때 주택가격 전망 CSI라고 발표하거든요. 예. 이게 앞으로 12개월 후에 1년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게 소비자들한테 가게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 11월 저점으로 최근까지 꾸준히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은 예, 그게 그 저점이 심리 저점이 실제 집값 저점보다 한 13개월 정도 선행을 하더라고요. 예. 이런 지표로 보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 집값이 바닥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 여건 잠재 성장이 2%에서 1% 후반으로 지다 보니까 집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 증가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집 살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집값이 오른다고 그래도 아주 서서히 오르고요. 또 차별화는 굉장히 또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좀 좋아질 수 있지만 예. 집값이 상당 부분 횡보를 할 거다. 예. 물론 이제 뭐
뭐 그야말로 좋은 동네 예. 이런 동네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었으면서 저성장은 차별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가 뭐 7%, 10%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2% 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커지는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그거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경제, 뭐 소득, 뭐 집값 모든 게 차별화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차별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아는 기업 회장이 정말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요. 부동산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어떤 거 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앞으로 팔 때 잘 팔릴 거 샀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텐데요. 예, 그만큼 뭐 부동산도 유동성이 좀 차별화가 심화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뭐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뭐 굉장히 그 집값이 제자리 걸음을 할 거라고 할 보고 거다.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지금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매매 그러니까 뭐 팔려고 하는 사람 있을 거고 살려고 하는 사람 있을 텐데 이런 분들께 좀 어떤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그 집값은 민감한 거라서요. 함부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제가 사이클을 구해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번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예, 서두르지 말고 예, 살고 싶은 지역에 많은 정보를 얻으셔야죠. 물론 그 사이에 또 급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급매물은 언제든지 사도 좋은데 예, 그러나 이 사이클 상으로 보면은 지금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을 파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되나요? 집을 파시는 분들은 뭐 그거는 언제까지 팔아야 되느냐 뭐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내년 상반기까지 꼭 팔아야 된다. 예, 그럴 재산이라면 지금 반등 국면에서 예, 조금 가격을 낮춰가지고 파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뭐 유지할 만하다고 하면 굳이 뭐 서두러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